네,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고란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좋아서 네. 주말이면 나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네. 너무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약간 더위보다 추위를 잘 견뎌서. 부럽네요. 언제 한번 같이 나들이 가죠. 네. 자, 오늘 첫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미루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예정돼 있던 걸 왜 미룰까요? 사실 이게 예정된 정부 정책이 갑작스럽게 미뤄지는 거라서 네. 조금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금요일에 18일이죠. 은행권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 조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시 미뤄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는요, 국내 5대 은행은 국토부가 협조 공문을 보냈거든요. 오늘부터 디딤돌 대출 문턱을 일부 높여라라고요. 이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서민도 좀 돈을 빌려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 대출이니까요. 그런데 정책 대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입니다. 이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주는 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책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대출 금리를 높여라 라면서 대출 규모를 축소했거든요. 대출 규모 자체가 늘어나니까 아예 정책 대출까지 줄이도록 좀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취지가 이해가 되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대출 한도를 축소해라라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보였어요. 그렇죠. 나 다음 달에 집 사기로 했는데 대출 안 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죠. 반발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유예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일단은 조금 더 미뤄보자라고 한 건데, 자, 그럼 대출의 문턱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거예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액 임차 보증금인 방공제, 이걸 필수로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에서 세입자를 위한 우선 변제 금액인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은 빼고 실제 대출이 나왔습니다.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과밀 억제 구역은 4,8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간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만은 이 같은 소액 임차 보증금 차감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방공제를 시행하겠다는 거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500만 원은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가 아까 제가 그 LTV 담보 인정 비율을 70%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집을 처음 구입하는 거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다 그러면 80%까지 해주거든요. 그런데 요거 80% 안 되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7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동일하게. 네네. 그래서 집을 처음 마련하는 사람들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요게 또 있는데요. 이게 가장 조금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긴 합니다. 네. 후치 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논란을 빚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준공 전에 신축 아파트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중도금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만약에 시행사 등에서 주선하는 뒷반 대출 같은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대출은 디딤돌 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사이에서는 서민은 새 아파트 살지 말란 말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중도금이나 잔금 이런 것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그 대출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에서 요거는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됐고 거기다 또 대출 가능 금액 자체도 수천만 원씩 줄어들고 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반대를 할 만한데 사실상 이게 처음에 논의될 때 뭔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서 그러면 좀 논의를 미루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미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시행을 하루 앞두고 그 상태에서 유예를 한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정부가 있습니다. 정책을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왜 대출을 조이려고 하는지 가계부채가 문제니까 그리고 애초에 왜 정책 대출 시행했는지 충분히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정부가 정책을 오락가락한다는 셈이거든요. 이게 정부 차원의 공고도 없이 디딤돌 대출 축소 조치가 전격 추진됐습니다. 가계부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국토부의 입장이 있었는데 네.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이 절실한데 그럼요. 갑작스럽게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죠. 음.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야, 이게 한도 대출 축소 조치를 전면 유예하거나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잠정적으로 유예하겠다. 왜? 시장 혼란이 많으니까 라고 했어요.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시장 혼란 예상했으면 애초에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은행에다가 유예해라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중단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 자료를 배포하면서 중단은 아니고 중단이나 전면 유예는 아니고 연기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추후 대책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군요.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기금이 아무래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런 유예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은 올해 대출 목표액이 55조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40조 원 이상이 벌써 집행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양쪽으로 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정책 대출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사실상 방해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자체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 원으로 8월 증가액 6조 4천억보다 크게 둔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대출 증가액은 8월에 3조 9천억이었는데 지난달에는 3조 8천억 원. 안 줄었어요. 두 자리 걸음입니다. 네.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IMF가 집계를 해봤더니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92.1%, 30위권 국가 중에 5위입니다. 네. 일단은 이름은 서민대출인데 이렇게 혼란을 겪은 것 자체가 서민들의 상황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하는 거 뭐 필요하다라는 거 앞서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해는 된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다는 점 대비할 시간이 너무 없지 않았나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 비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비할 시간을 안 줬다라는 거죠. 그 정부 부처 간 조율도 미흡했다라는 점도 있는데요. 이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중재과 주택 마련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성 대출이 급격한 축소하지 않겠다라고 금융위원장이 말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갑자기 줄여라라고 한 거죠.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질타를 받은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시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나 디딤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도 축소가 아직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토부 조합 국정감사가 24일 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행 유보는 최소화한다라는 국토부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의 잠정 유보 조치가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겠다. 24일 날로 예정되어 있으면 내일 모레 글피거든요. 이제 3일 정도가 남았는데 일단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생활물가 관련된 소식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토마토가 빠진다. 아니 토마토가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햄버거에서 토마토 빠지면 어떡합니까?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어떤가요? 뭐 토마토 빼고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토마토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도요. 네, 그런데 토마토가 빠집니다. 왜? 아하. 비싸니까. 너무 당연하게 비싸서 빠진다, 뺀다는 건데요. 네. 그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토마토 1kg당 소매 가격이 12,576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달 전보다 48.5%, 1년 전보다 44% 비싼 가격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요 산지에서 생육이 잘 되지 않아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5일에 한국 맥도날드가 당분간 햄버거 메뉴에서 토마토를 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토마토 치즈 비프 버거, 뭐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이 토마토가 들어가야 될 제품이거든요. 네. 토마토가 빠집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 내고 좀 덜 생긴 맛있는. 제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 맥도날드 입장은 무료 음료 쿠폰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재료 수급 문제가 맥도날드만은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외식 업체에서도 재료 수급 문제로 메뉴에서 제외하거나 대체 재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도 토마토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요. 토마토 수량이 제한된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그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로 역시 가맹점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마토 단가 30%가량 인상했습니다. 아예 재료 뺄 수 없으니까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빼면 그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햄버거에서 양상추죠. 그럼요. 이 양상추도 비쌉니다. 그래서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양상추가 아니라 양배추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맛이 좀 달라졌어요. 맞아요. 양상추가 사실 더 맛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재료 수급 문제 때문에 외식 메뉴에 영향을 받는 사례가 사실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0년에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롯데리아와 버거킹이 토마토를 빼고 메뉴를 제공했고요. 네. 21년엔 한파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해지니까 맥도날드 서브웨이가 양상추 공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문자창으로도 저희 딸이 이 버거킹 알바 다닙니다. 근데 토마토 비싸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공식 공지는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기자님 궁금한 게 네. 뭐 기름값도 늘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네. 싸졌을 때 싸지게 저렴하게 가격을 내리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싸졌다고 많이 넣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공짜로 주지도 않으면서 비싸지면 이렇게 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소비자 반발이 많은 건데요. 그 맥도날드 생각해 보시면 혹시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데 감자튀김 안 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맥도날드가 21년과 22년에 이어서 지난 6월에도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공지하면서 맥너겟 같은 대체 메뉴를 내거나 아예 세트 메뉴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데 공급망 내 이슈라고 했거든요. 뭐 전량 해외 감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물류나 작황 문제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토마토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그 제조사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후 같은 게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예요. 재료 수급 불안정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재료 추가하면 돈을 더 받더니 뺄 때는 왜 가격 안 내리냐. 그렇죠. 음료 쿠폰만 주냐. 그리고 왜 그 연중 비싼 것도 아닌데 아예 빼버리는 거냐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외식업계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기후 변화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음식계에서는 이 재료 수급 이슈를 뉴 노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외식 메뉴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잦아질 거니까 이 단기적으로 토마토값 비싸다고 토마토 빼고 양상추 빼고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속이 상하는 거는 최근에 또 햄버거 값들이 다 올랐거든요. 네. 아니 올라서 오른 만큼 더 값진 걸 뭔가 좀 이렇게 값비싸게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먹고 싶은데 갑자기 또 토마토 뺀다 그러고 양상추 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좀 소비자들이 욱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이커리 업계도 요즘 고민이 많다. 버터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럼 빵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터? 그러게요. 이 버터랑 생크림 다 우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생크림 가격도 평소에 오픈마켓에서 한 500ml에 5, 6천 원대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0원이나 15,000원대, 두세 배가량 뛰었습니다. 그리고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지방으로 만드는데 유제품 소비량이 주니까 이 탈지 분유를 생산할 때 나오는 유지방으로 생크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제품 소비량이 주니까 탈지 분유 재고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생크림 생산량을 쉽게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게다가 원유 생산 자체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버터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똑같은 유제품에 보면 버터랑 치즈랑 비교해 보면 치즈가 더 수익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공 업체가 굳이 버터 안 만들고 치즈를 만드는 거죠. 그 EU 자료에 따르면요, 유럽산 버터가 지난달 29일까지 세계 시장에서 톤당 $8,700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무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오른 가격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비싸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 버터 안 먹고 생크림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빵을 좋아하시거나 케이크를 좋아하시면 바로 여행 갑니다. 아하. 그래서 연말 케이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케이크 가격이 지난해 비해 평균 한 10에서 15%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케이크가 혹시 사셔보시면 한 3만 원 전후 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10에서 15% 오르면 이제 4, 5만 원 합니다. 그럼 이제 호텔에서 사 먹는 케이크가 아니라 동네 빵집에서 사 먹는 케이크도 4, 5만 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한 네. 날엔 케이크를 반드시 먹도록 이렇게 뭔가 또 안 내부적으로 먹을 되어 수가 있지 없어요.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케이크 없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너무 비싸지는데 하는 걱정에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각 케이크로 먹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조각 케이크 값도 오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생활 물가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달 말 그러니까는 31일부터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 말 그대로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서 굴리는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지금 그냥 똑같은 상태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퇴직연금에 제가 어디 뭐 A 금융사에 가입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시원치 않아요. 근데 B를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B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400조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뭔가 수익률이 좋거나 뭔가 혜택을 주는 곳으로 본격적인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이 발생한다. 그럼 앞으로 시장이 좀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사실 과거에는 금융사를 만약에 계좌를 다른 금융에서 옮기려고 하면 기존에 내가 들었던 상품을 다 해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 옮긴 금융사에서 새로 가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중도 해지 금리를 받는다거나 원래 금리가 아니라 네. 아니면 펀드를 환매하고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또 보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갑자기 시장이 폭등하면은 난 싸게 팔았는데 비싸게 다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이 이런 쓰린 기회 상태. 맞아요. 네. 이런 기회비용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웬만하면 하자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그 수익률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자금 움직임이 활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게요. 사실 퇴직연금 상품 10년 장기 수익률이 2%대 초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용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금융사들이 한 번 잡은 고기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옮길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좀 금융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익률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내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도 좀 잘 관리를 해야겠다. 너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퇴직연금 실물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그 31일부터 가능하거든요. 네. 그 계좌를 옮기려고 하는 금융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할 때요, 이게 실물 계좌, 다른 계좌로 실물을 옮길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상품이 실물 이전되는 건 아니고요. 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실물 이전은 같은 유형의 계좌끼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 제가 유형이라고 하는 건 왜 네. DC형, DB형, IRP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뭐 자세한 설명을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DC형은 DC형으로, IRP는 IRP로, DB는 DB로 이것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같은 유형끼리만 이전이 가능하다. 또 다른 네. 주의할 점은요? 일단 또 DC형 계좌 같은 경우는요,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어디 A 하고 싶다고 해서 A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 A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른데 뭐 대체로 한 1년에 한두 번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IRP 이건 그냥 개인 연금이거든요. 네네. 개인 계좌라서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쭉 해주셨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제약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 그래도 옮길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이 가장 사실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이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여기 들어가시면 수익률을 다 비교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수익률 보시고 혹시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너무
운영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정보네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이쪽으로 들어가면 수익률에 대해서 쭉 볼 수 있고 나랑 똑같은데 맞습니다. 수익률이 좀 높은데 뭐 이런 데도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었습니다. 도란도란 경제 이슈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